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딸 김주혜와 함께 다양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딸 김주혜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이 낳은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확실치 않지만 대외적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정은에게는 딸 김주혜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혼외자 2명까지 포함해 총 4명의 자식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김정은의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인 리설주 외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있고 스위스 유학 시절 깊게 사랑한 첫사랑도 있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독재자 김정은의 마음을 빼앗은 여성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금영님을 모시고 소문만 무성한 김정은의 여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북한에서 탈북한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김정은의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성미라는 여성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만난 김정은의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을까요? 첫사랑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를 좀 더 재밌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이 붙인 것 같고요. 좀 담백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실은 한국의 언론 기자들이 가져온 사실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은 빅터 차라고 부르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북한 전문 교수님이 계세요. CSIS라고 하는 미국 내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에서 오랫동안 북한 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께서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Impossible State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일부분 소개가 되는데 이 성미라는 여성분은 사실 남한 분이세요. 북한 사람이 아니고요. 김정은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하는데요. 그 베른에서 당시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국제학교를 다니던 당시 김정은은 본인의 이름을 쓰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을 쓰게 된다면 서방정보기관이나 미국에서 바로 타겟이 될 게 뻔하니까 박운이라는 가명을 쓰고 보호자죠. 김정일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사람들 혹은 이제 김정은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로 둔갑을 해서 거기 나갔었고 국제학교에 다녔었는데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성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순하게 표현하면 독특한 거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다혈질에 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쌓아온 여러 가지 축적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 가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그리고 뭔가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한 명 같은 반에 있었나 봐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성미 씨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방식이 굉장히 투박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냥하게 좀 말을 걸면서 어디서 왔냐, 밥 한 번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성미 씨한테 다가가서 내가 그네 밀어줄까? 라고 했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빅터차 교수님이 책에 쓰신 내용 그대로를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성미 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난 내가 알아서 그네 탈 수 있어. 하니까 아니, 난 꼭 그네를 밀어주고 싶어.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그것도 북한 애가 와서 그네를 밀어준다고 하는데 거절이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밀어준다고 하니까 아 저리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가야 되는데 끝내 그네를 한번 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성미 씨 부모님한테도 전해졌나 봐요. 그 부모님의 얘기가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김정은이 상당히 쟨 뭐야 이런 시각으로 봤었대요. 너무 무례하고 나중에 또 뭐 의외에도 상냥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미 씨와 또 김정은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결국은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로 도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면 첫사랑이라기보단 김정은이 살면서 만난 첫 번째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뭐 저희가 엿본 건 아닙니다만 김정은은 이때부터 좀 성미한테 남한을 투영해서 보면서 나 남한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 여부만 따져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첫 번째 경험에서 얻는 여러 가지 정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머릿속에 각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첫 인상이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아 그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 되게 나만 잘 사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제가 그때 한국에 대해서 받은 첫 번째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았던 이제 기억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 좋았던 기억이 빌드업 되면서 한국에 대한 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인상이 좋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서는 김정은처럼 내가 그네 밀어준다고 했는데 너무 매몰차게 싫다고 하네? 이러면 안 좋게 기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호의로 한다고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거절하나.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김정은 본인만 알겠지만 뭐 억울하면 해명 방송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립니다. 흥미 씨,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려볼 여성은요, 현송월입니다. 최근 김정은 옆에서 혼자 겁도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어떻게 김정은 옆에서 이럴 수 있냐? 라는 반응들이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노출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장면은 현성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다. 만약 현성월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정말 큰 경을 칠 일인데, 그만큼 현성월과 김정은 사이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높은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송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현성월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77년생입니다. 김정은보다 한 7살 정도 나이가 많아요. 누나예요. 그리고 한때 현성월은 북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초반에 데뷔했을 때는 그렇게 큰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현성월이 준마처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탈북민 아무나 붙잡고 준마처녀 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준마처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빵 뜬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럼 김정은의 눈에 들어갔냐? 그건 아니에요. 김정은의 어떤 그 여성 편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요. 보통 우리가 지금 김정은과 이상한 관계다 혹은 뭐 불륜 관계다라고 보도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수거나 무용수거나 예술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종사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이유는 김정은의 어떤 그 가족 내력을 찾아볼 수 있어요. 김정은은 어머니가 고영희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북한으로 건너온 제1본 동포거든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춤을 잘 추는 무용수였어요. 춤을 정말 잘 췄고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어머니를 잃은 시점이 굉장히 어렸을 때 2003년, 2004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때 어머니를 잃거든요.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좌절감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즉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연모한다거나 가까이에 둔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그 모성애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보시면 뭐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김정은의 와이프 이설주도 결국은 가수거든요. 현성월도 가수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어머니에 대한 그 향수가 결국은 이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김정은 옆으로 끌어들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게 알맞는 사람이죠. 7살 누나잖아요. 그러면 그 누나한테서 느끼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평양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 원산에서 한동안 좀 칩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 원산에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없어요. 김정은에게 뭘 가르칠 만한 학교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그 개별 교사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지냈거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거 10대 청년이. 근데 그 김정은의 외로움을 달래준 게 현성월이라고 합니다. 현성월은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의 눈에 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가 가서 우리 정훈이 좀 달래줘라, 친누나처럼 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김정은의 말동무도 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일각에서는 이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부풀려서 애정관계로 나아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나무위키 보면은 뭐 19금까지 얘기까지가 있던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보기관 혹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발언은 그때 김정은이 혼자 지낼 때 현성월이 옆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지금의 김정은과 현성월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소문으로는 김정은의 혼외자를 현성월이 낳았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금용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정보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의 CIA라든가 해서 밝힌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워낙 은둔의
비문의 어떤 나라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고 알려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북한 관련돼서는 확인되지 않은 썰들이 너무 난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북한 관련 방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것들에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정보의 남발 혹은 그런 불확실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제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또 있어요. 이거는 한 70% 이상은 사실로 판명된 내용인데요. 김정은은 군대를 다녀왔어요. 김정은은 이제 짧게, 북한은 보통 10년을 가잖아요. 하지만 김정은은 짧게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사이에 복무 기간을 거쳤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군대에 처음에 갔을 때 자기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갔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갔어요. 북한에도 당연히 군대에는 구타하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살게 구는 문화가 있을 거고, 우리보다 더 심하겠죠, 걔네는. 근데 그 중에 김정은을 굉장히 잘 이렇게 아꼈던 상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인간적으로 야, 너 저기 평양에서 왔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고생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챙겨준 군인이 있다고 하는데, 현송월의 남편이 그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송월도 되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 군인도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현송월에 배가 나왔을 때, 그때가 2012년쯤인데 김정은이 현송월에 노래를 시켜요. 경축 공연장에서 김정은이 즉석에서 현송월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임신한 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혼외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은은 이설주와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는 김정은의 아이는 아닌 것이 확실한 거죠. 그 현송월의 남편이 잠깐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리설주는 김정은이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서 어떻게 또 결혼까지 가게 됐는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설주는 1989년생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예 서민계층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예술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한예종 같은 게 있잖아요. 북한도 예고가 있습니다. 금성학원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북한에서는 예술 쪽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 이설주는 거기 학교 출신이에요. 그 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성악을 하시잖아요, 이설주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최고의 코스는 다 밟고,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북한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서도 이제 메인 가수로 들어가게 됐었죠.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설주는 특이하게 노래를 부를 때 상당히 중저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 아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설주는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7년까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그 남북 문화인들 사이에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설주는 당시 북한의 응원단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부산 아시아드 게임인가 거기에 이제 북한 응원단으로 왔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은 10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앳되고 귀엽게 생긴 외모를 확인할 수 있죠. 김정은은 그럼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눈에 든 게 아니라 김정일의 눈에 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내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이 친구가 괜찮겠다라고 찍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현송월의 픽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김정일 입장에서는, 김정일은 정말 여성관계, 그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셀 수가 없어요, 정말 거쳐간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여성들의 관계에 개입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어린 나이에 후계자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런 업적도 없는 김정은이 이제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후계자에 올라야 되는데, 그 후계자에 오르는 과정에 그 여성 편력 때문에 이미지가 깎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아버지가 해준 면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이설주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사람이죠. 대단한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부족함 없고 외모도 사실 뭐 예쁜 편이고 그러다 보니 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현모양처로는 뭐 적절하고 내세울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김정은의 옆에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저는 조금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픽업이 된 며느리들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김정은과 이설주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팔짱 끼는 모습, 김정은의 뭐 얼굴에 뭘 묻은 거 자연스럽게 떼주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 현성월이 붙여졌다. 그러면 김정은은 현성월을 그 누구보다 믿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핸드폰에도 가만히 냅둘 정도로. 그러면 아 누나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내가 만나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예술 쪽 관련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설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저음에 굉장히 빠졌다라고 해요.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성월의 중매가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리설주도 김정은이랑 결혼을 하면서 가족으로 하나 이렇게 묶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리설주의 가족들도 북한 내에서는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하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련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설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데 이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감시받고 통제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김정일의 첫 번째 와이프가 성혜림이거든요.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한 김정남의 친모가 성혜림입니다. 근데 그 성혜림은 굉장히 불우해요. 성혜림의 가족은 다 망명했어요. 그 망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로열 패밀리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감옥에서 사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갖춰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평범하게 살던 때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혜림의 조카, 이제 성혜림의 동생이죠, 여동생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 씨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분은 1997년에 피살됐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됐고 그리고 성혜랑 씨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로열 패밀리라는 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야 그 정도면 니네 북한에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지역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아무나 마음대로 못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만났을 때 왜 만났어? 뭐 어떤 얘기를 한 거야? 혹은 너의 그런 만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다라고 불리는 려심이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려심은 김정은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 려심이라고 불리는 저 여성분은 상당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죠. 북한 내 아마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탑 5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상당한 실력가고 북한에서 예술을 좀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분을 알아요. 저도 압니다. 누군지. 근데 려심이 과연 이설주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려심은 철저히 현성월의 관리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현성월이 모란봉 악단의 단장으로 있었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예술계를 꽉 쥐고 있을 때 려심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려심은 어쩌면 김정일의 픽이었을 수도 있다. 려심의 나이가 이설주랑 똑같습니다. 89년생입니다. 김정일이 아마 려심도 후보자 선상에 놓고 저울질했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대우를 잘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게 피아니스트라서 대우를 잘 받았다라는 그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려심이었어요. 많은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아 려심도 분명 뭔가 썸띵이 있을 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타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간 사람이에요. 벽을 넘지 못했고 결국은 그때 한 번 그냥 려심이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2020년에 이설주가 임신 때문에 그리고 임신에 의한 또 후유증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경우에 이제 려심이 좀 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2020년 정도면 어느 누구도 이설주의 자리는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왕조 시대에 돌아갔을 때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전이 있잖아요. 중전의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전의 권력은 중전이 낳은 그 아들이나 딸에게서 나오거든요. 만약 이설주가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이설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김정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서 오는 것이거든요.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심이 김정은의 아들을 낳지 않은 이상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 할지라도 이설주의 자리를 위협하지는 못할 거다. 이분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남한 언론에서 우리가 여심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남한 언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김정은 아마 일어나면 네이버 뉴스부터 틀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은 누굴까요? 이설주겠죠. 어디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남한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갔어요. 장성택도 갔고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이미 생사의 어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그 뒤에도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예술 공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아니스트로서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퇴를 했거나 어디 조용한 데 계시거나 그 둘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오실 여성의 이름도 서은향이라는 분인데, 이 서은향도 가수예요. 이 서은향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북한의 조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설주가 굉장히 중저음의 소프라노거든요. 그러면 저 서은양 씨는 굉장히 고음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를 찍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서은양 씨에 대해서는 좀 와전된 게 되게 많아요. 서은양 씨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한때 문화정책을 하면서 모란봉 악단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악단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서은양 씨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또 김정은의 서은양을 좋아하는 건 아니냐. 서은향 씨도 지금 모르나요, 소식? 서은양 씨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한번 모습을 보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이 아니다. 이설주조차 넌 누구니? 뭐 이런 거죠. 김정은 불륜설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는 김옥주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옥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도 가수예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불륜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게 된 그 장면이 있어요. 2021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1년에 협조단 공연이 있어 김정은과 이설주가 나란히 앉아서 관람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한번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앵콜을 한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 번 더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설주 표정을 보시면 왜 이래? 라는 표정이거든요. 자료 화면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너무 총애하는 거 아니냐 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김옥주 저분 손이 김정은 허벅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감히 어디 최고저놈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게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옥주 분도 생긴 걸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설주과예요. 개상이에요. 김정은은 보통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토끼상, 강아지상 둘이 약간 닮았어요. 그리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것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좀 저 정도면은 가능성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2021년 이후에 저 사람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그때 그 공연에서 26곡을 불렀거든요. 전체 모든 가수들이. 저분 혼자 몇 곡을 부르셨을 것 같으세요? 혼자서 22곡을 불렀습니다. 26곡을 부르는 공연이었고 2시간 40분짜리 공연이었는데 혼자 22곡을 부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라지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 많이 불러서 목 나간 거 아니야? 그때 성대결절 와가지고 더 이상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말 희화할 정도로 김정은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다. 2023년에 잠깐 등장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뭘 틀었다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나왔어요. 심지어 김옥주만을 위한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한국 언론에서 정말 독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그 유명한 북한의 아나운서 리춘희의 손녀딸을 좋아했다라는 이 소문도 계속해서 돌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진 한 장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보통강에 북한식 표현으로 고급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우리라고 따지면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집을 짓고 이제 북한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이제 분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리춘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근데 그럴 법해요. 그분은 뭐 워낙 40년, 50년 넘게 북한에서 거의 메인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북한의 입 아닙니까 그분이? 그 사람에게 그런 정도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이 리춘희의 손을 꼭 잡고 집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줘요. 왼쪽 옆에 손녀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손녀딸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그걸 보고 또 이제 언론에서 김정은이 리춘희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까 저 정도면 손녀딸 옆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면은 후궁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진을 그렇게 공개했다라는 것은
거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관리하는 사람이 현성월입니다. 김정은의 선전과 선동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현성월인데 현성월 입장에서 김정은의 그런 불륜 이런 게 나가는 게 용납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최악의 독재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말 나쁜 지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불려지는 면이 있고 또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걸 알 때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북한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적개심 혹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조금 빼고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더라나 뭐 가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웃음거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탈북 청년 김금영님을 모셔보고 김정은의 여자들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김정은과 김정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접한 탈북민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저도 더욱더 깊게 몰입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언론에서는 이복형과 최측근을 죽인 냉혈한으로 평가받는 김정은에게 이런 면모도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면서 역시 인간은 다층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금영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항상 저는 뭐 북한 관련돼서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만 하다가 조금 오늘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방송이 좀 많아져서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 이만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뉴스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딸 김주애와 여러 공식 행사에 함께 등장하면서 사실상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불러 모은 건데요.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계 작업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행사에 동석시키는 것을 넘어 북한 언론을 통해 조선의 샛별 여장군, 존귀하신 자제분, 향도의 위대한 분들이라는 노골적인 우상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차기 지도자의 김주애를 낙점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김정은이 벌써부터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사람을 정해놓고 이렇게 자주 노출시키는 행보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1984년생, 올해로 40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주애는 무려 2013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한창인 나이에 슬슬 자리에서 내려올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을 자리에 모셔보고 함께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북한 김정은의 근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킴님 안녕하세요. 날래 돌아오라오. 날래 와라. 요이 에미나이 정말 이거 진행을 잘한다 이거. 이런 종간다 새끼들. 이게요. 한 물어봤어 이걸요. 나 새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왜냐면 태조 이성계 이런 거 보면은 유동근 씨가 이 대사를 쳐요 방송에서. 이방원 보고 이방원 좀 갔나 사실. 맞아요. 저거 방송에서 써도 되나? 해서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탈북자라고 하는 물어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써도 된다고. 새끼란 말이 약간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종갓나 같은 경우는 머슴의 자식 정도다. 노비 아드님 이 정도기 때문에 방송에서 써도 된다라는 측도 있고, 요즘 MG 탈북자들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 그거 쓰시면 안 된다고 약간 갈리더라고요. 첫 번째로 짚어볼 게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저도 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이제 카메라 꺼진 다음에 얘기를 해.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알면은 팩트는 하나잖아요. 고혈압이다, 당뇨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 라고 여러 가지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이나 언론에 공개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국정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키는 우리가 판문점 정상회담 등등등에 통해 가지고 레이저로 딱 재면 보이잖아요. 여기 키가. 저 키에 저 정도 덩치면은 대략 얼마 정도 몸무게가 나온다는 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170에 140kg가 넘는다. 이러면은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고혈압, 당뇨는 기본에 고지혈증에 관절 안 좋고 손 이렇게 꺾고 다니는 것도 손목에 통증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얼굴에 염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종양이 생겼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추측들 때문에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건강이 이렇게 멀쩡하진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린 딸 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점 찍어 놓고 후계자 수업을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위스 유학 당시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말랐어요.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선대의 후광 정치를 했어요. 자기는 솔직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한 몇 년 만에 바로 집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기댈 게 없어요. 업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댈 수 있는 거는 자기 선대 김정일, 김일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일성에게.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헤어스타일도 김일성과 비슷하게 하고 옆에 깎고 덩치도 키우기 위해서 턱식과 폭음을 해가지고 살을 찌웠다. 하다 보니까 그냥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김정은이 날씨가 엄청 추운데도 샌들을 신고 있었던 모습이 또 화제가 통통통통. 됐잖아요. 겨울뿐만 아니라 항상 언뜻 보면 구두예요. 자세히 보면 예전에 아저씨들 신는 스레바들 있잖아요. 구멍 뿡뿡뿡뿡 뚫린 거. 거기에 까만 양말 신으면 머리서 보면 구두야. 그거 신고 있어요. 혹시 뭐 김정일에게 물려받은 유정병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집안이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급살했어요. 김일성도. 그리고 돌연살했어. 묘양산 특각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들이 김정일이 죽였다. 아들이 죽이진 않았지만은 방관을 했다. 방치를 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얘기예요. 김일성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김정일이 88 올림픽 쯤부터 실권을 잡고 김일성 할배를 그냥 골방에 처박아 놓고 호호 할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우리 공화국이 잘 살고 있겠지. 갓나 새끼들 라고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실토한 거예요. 배급이 끊겼다고 지금. 거기에 김일성이 격분한 거예요. 배급이 끊겼다니 왜 지금 안 해? 아들 김정일을 불렀어요. 얘 가나 새끼. 야 내가 너한테 나라를 맡겼는데 네가 나라를 망쳐갖고 막 그때 별의별 쌍소리를 다 했대요. 너무 이제 열받은 김일성이 하고 쓰러진 거예요. 묘양산에서 심장병으로. 그때 바로 평양에 있는 특급 병원으로 싣고 가가지고 소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방치를 했다. 근데 김정일도 김일성의 아들이니까 그럼 심장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담당하는 특수 병원이 따로 있었어요. 장생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먹는 버섯, 약초 이런 걸만 따로 연구해서 키우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설이지만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젊은이들의 피를 바꿔버리고 별의 별생 일화를 다 했어요. 근데 죽잖아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둘 다 일찍 죽은 건 아니지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 말년에는 또 이제 그 스트로크,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번 크게 쓰러지고 거의 반신불수로 지냈어요. 김정은도 암살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극심해서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썰도 또 있더라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 이전에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의 암살 시도는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기차, 열차 폭파 사고도 있었고 물론 아니란 설도 있지만 그리고 푸른제 군사학교라고 구소련에 있는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거든요. 거기에 유학 갔다 온 북한군 장교들이 김정일 뒤집어 엎자 해서 구테타를 실질적으로 일으키려고 했다가 직전에 걸려서 싹 다 숙청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독재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독재자들 패밀리를 형성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하노이 정상회담하러 갈 때 기차 타고 김정은이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게 있는데 뭐냐면 김여정 동생 있잖아요. 잠깐 나와가지고 휴식을 이제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김여정이 제터를 들고 있어. 김정은이 거기다 담배꽁초를 끄고 김여정이 이걸 들고 그대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생체 정보 빠져나갈까봐. 이거 담배꽁초 폈다가 아무데나 튕겨봐요. 미국 CIA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져가지 이걸요. 김정은이 농촌 지도 가잖아요. 항상 갖고 가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들고 가서 화장실 그대로 가져가요. 아니 생각해봐요. 김정은이 그 농촌에 지도 활동 갔는데 갑자기 급동이 와. 너 유지 갖고 오라오. 내가 그냥 소나무 뒤에 갔다 올 테니까 아무도 보지 말라오.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갖고 가요. 김정은의 생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이 묵었던 호텔 뭐 하노이든지 싱가포르에 있던 호텔들이잖아요. 밑에 있는 그 요원들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수거해 갔어요. 왜냐면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취약한 부분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약품을 솔직히 말해서 밥에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암살의 위협을 느꼈으면은 담배꽁초 하나까지 다 수거를 해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수거를 해갈까? 요번에 또 뿌친 형님이 선물 하나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전용차가 마이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방탄유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푸틴 형님으로부터 방탄유리차를 선물 받았어요. 푸틴 전용차가 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 캐딜락 비스트급의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차거든요.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푸틴이 한번 타라고 했어요. 김정은이 탔어. 뿅 간 거지. 선물해달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했을 건데 얼굴에 티가 나잖아. 녹화 기준으로 2달 전에 푸틴이 선물로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땐 첫 번째 방탄유리차가 들어간 거예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부터 어린 딸 주애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김여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 친자식이 아니면은 왕이면은 세자죠.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내 친인척이에요. 세종이에요. 원래는 세종, 문종, 단종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치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조카 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케이스는 중국, 영국, 전 세계 어디든지 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내가 일찍 죽어요. 어린 주애가 남아요. 그러면 이른바 백두열통은 김일성 라인은 주애와 여정이밖에 안 남잖아요. 수양대군과 단종이에요. 어린 조카와 나이 많고 야심 있는 고모지만 이 라인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구도이게요. 그래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주애가 권력을 잡게 되면 김여정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장성택급으로 숙청당할 거예요. 장성택이 왜 숙청됐는데요? 자기를 키워줬어요. 김정은은요. 고모부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나라에 실권자가 2명이야. 한 나라에 태양이 2개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때쯤 되면 이제 김여정 자기 이제 고모죠. 고모의 파워가 어느 정도 뭐 약간 몰락을 하는 테크겠지만 그래도 이 라인이 북한이란 나라는요. 정권이 들어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종파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김일성이 처음부터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9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원 오브 댐이었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김일성이 건국한 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건국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공산당 활동을 했던 우리 뭐 독립군 세력들, 소련에서 건너온 세력, 만주에서 건너온 세력, 북한 자생 세력, 수많은 종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었거든요. 김일성이 딱 보니까 내가 정말로 1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다 숙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싹 다 반역으로 처단해버려요. 그리고 또 67년도에 갑산파 숙청이라고 해서 마지막 라이벌도 없애버려요. 그때부터 북한은 종파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심한 욕이 이거예요. 종파 분자. 너는 우리 공화국의 암세포란 말이에요. 종파 분자예요. 김여정이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럼 본인의 조카격인 이 죽여! 북한은 종파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여정파, 김주애파 이 파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김정은이 그렇게 어린 김주애에게 벌써부터 후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의 문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남존 여비 사상이 어마무시해요. 북한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4.19 혁명 등등 통해 가지고 이제 민주화를 짧은 시간에 압축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조선 망하고 대한제국 망하고 거의 40년간의 일제 강점기 나름대로 더 심한 독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일제가 망한 다음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민주주의란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땅은요. 그래서 조선의 그런 봉건 사회 문화가 아직까지 그냥 흘러내려고 있거든요. 최고인민대의원회의 같은 거 딱 보시면은 몇천 명이 와서 막 박수 치고 있잖아요. 여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존 여비 플러스 사회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없어요. 웃기는 거라니까요. 사회주의 혁명은 남자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주애를 벌써부터 후계자 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망각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905년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그때는 난리가 났어요.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민영환 선생님은 뭐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것은 뭐 신하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뭐 자기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고 정말 크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불과 5년 후인 1910년도에는 경술국치 이른바 한일 합방 통해서 대한제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 별로요. 그러려니 뭐냐면 계속 한 5년 기간 동안에 일본 일제가 여기 통치한다. 지금 뭐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 있고 어쩌고 이 1907년도에는 우리가 무슨 군사권을 빼앗기고 뭐 대한제국 부대 해산 뭐 이거 계속 5년 동안 듣다 보니까 뭐 일본이 나라 빼앗아 가서 뭐 그런가 보고 이게 망각의 효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갓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도 반발이 어마무시하대요. 이 에미나이가 수령이 되는 게
맞아? 나이가 또 몇 살이야? 11살? 이건 뭐 나라가 개판 5분 전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노출을 시키면은 그런가 보다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전승절 행사에도 옆에 세우고 약간 쇼지만 군 장성들을 뒤에 병풍으로 쳐두고 주회 앞에서도 무릎 꿇고 귓속말하게 하고 ICBM 발사하는데 뮤직비디오 출연시키고 어머니 날이라고 날이 있는데 그날 또 울었어요. 또 김정은이 우리 공화국의 정말 기둥과 뿌리는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어머니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냐면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는 10년 동안 김정은이 살아있으면서 10년 후에 이제 그 권력을 물려줄 10년 후에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김주애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그림자 각계무사 노릇을 하면은 김주애는 당연히 다음 지도자다라는 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을 현장에 모셔보고 북한 김정은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또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북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저는 북한 김정일 밑에서 거의 10년 동안 북한 홍보 영화를 만드신 신상옥 감독의 조감독으로서 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북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걸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 안기부에 끌려가요. 북한 얘기 잘못하면 그때. 김정일과 김일성을 만나보고 거기 밑에서 10년 동안 영화 만드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 그때 물어봐요. 감독님 북한에도 설렁탕 있어요? 데이트하고 그래요? 다 들은 게 있어 이 안에. 신상옥 최은희 감독님은 그 70년대 후반에 납치가 되셔가지고 80년대까지 격변의 7, 80년대를 북한에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 정보를 다 옆에서 들었다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현대사 최초의 여성 독재자가 또 탄생할지도 모른다. 북한 역사에 그렇죠. 처음으로. 북한 그들의 역사에서 이제 최초로 또 그런 역사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걱정, 불안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아주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북한.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었을 정도로 정말 가깝지만 1945년 38선이 그어지며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8년째죠. 그간 교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이라고 하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관한 것이겠죠. 김정은의 건강, 김정은의 행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주성아 기자님을 현장에 모셔보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미스터리 탑 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탈북해서 2002년도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지 4개월 뒤부터 쭉 기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있는데 주로는 북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현재 구독자 30만 명의 주성아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 정보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 명이 있죠. 한 명이 아니죠. 아까 몇 시간 전에도 접선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김정은의 건강. 언제 봐도 항상 건강해 보이지 않은 북한의 김정은. 2020년쯤에 김정은의 사망설, 김정은의 중태설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떴을 때 기자님께서는 김정은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의 사망설이나 중태설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기자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은의 건강은 어떤 상태죠?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일단 술을 좋아하고 또 담배도 계속 피우지 않습니까? 옆에 어린 딸 김주애가 성냥을 들고 따라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과음, 흡연 이 문제로 상당히 그 고생을 하는 데다가 불면증까지 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6월 중순에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장에서 김정은의 얼굴이 포착됐는데 과거보다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좋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팅팅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김정은이가 처음 집권했을 때 2011년 그때 김정은의 몸무게를 봤을 때 약 90kg으로 짐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몸무게는 145kg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몸이 언제부터 갑자기 늘어났냐면 2012년부터 갑자기 90kg였던 김정은이가 120kg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갑자기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면 보통은 세 가지 병이 따라붙습니다. 당뇨, 고혈압, 통풍. 그런데 통풍은 있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무조건 있는데, 그러니까 당뇨라는 병은 피가 걸쭉해지는 병인데 이 피가 걸쭉하다 보면 핏줄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핏줄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빵 터집니다. 그게 10년 뒤부터 보통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2012년부터 시작하면 지금이 합병증이 나타날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가족력이 다 심혈관계 계통으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근경색으로 죽었고요. 김정일도 뇌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가장 추운 날과 가장 더운 날이 제일 위험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1994년 7월 8일에 죽었는데 1994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7월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 17일에 죽었는데 그날에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가장 추운 날은 피해서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김정은의 건강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 5월 달부터 북한에서 코로나가 대유행됐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다시 한번 평양에서 대유행이 됐는데 김정은 마스크 안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각종 질병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5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멀쩡한 사람 기준이고 김정은처럼 각종 기저질환을 달고 있는 경우에 코로나 걸렸다? 살아났더라도 다른 장기들이 이게 타격을 입을 위험도가 제가 봤을 때 몇십 배 더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걸린 이후부터 김정은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정말 지방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한국 코앞에도 쪽배 타고 막 나오고 그랬죠. 2019년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김정은은 지방에 거의 못 다니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회의장만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저는 10년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위, 김정은의 후계자. 최근에 김정은이 딸 김주혜를 공개하면서 정말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첫째 아들을 숨기기 위해서 김주혜를 내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김정은의 아들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예, 김정은의 아들이 존재한다고는 제가 받은 정보도 그렇고 국정원에서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2009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 정보기관에서는 2010년생 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혜 밑에 2016년에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났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왜 첫째 아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 아들을 공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김주혜를 내세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첫째 북한 사람들한테 자식이 있으니까 4대 세습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주고 딸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너그럽지 않습니까? 딸을 좋아하는 아빠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이 설마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이냐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걔가 앞으로 우리를 통치할 놈이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에 대한 반발과 분노심 같은 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4대 세습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서 김주혜를 내세우고 그리고 김주혜 우상화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주혜를 이만큼 높이 올려 놓으면 나중에 아들이 나타나더라도 김주혜가 아들을 보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대하신 김주혜 동지가 또 섬기는 뭐 아드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들이 권위가 굳이 노력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들이 있는데 태어나긴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자녀가 앞으로 그 권력을 물려받게 되면 김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죠. 아무래도 권력에서. 지금도 김정일의 여동생이 김경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만약에 김정은의 아들이 넘겨받았다 그러면 김여정은 고모가 되는데 고모와 통치자의 관계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김여정은 오빠한테는 형제니까 막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기 조카한테는 개입해서 미주알 고주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김여정의 권위는
점차 밀려나지만은 그래도 노동당 비서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위, 남북전쟁 났을 시 김정은의 행보. 전쟁이 나게 되면 김정은이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데 또 어떤 기사들은 지하 통로나 전용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도망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게 되면 김정은은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도 벙커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가 문제죠. 전선이 계속 밀린다 그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북한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평양에는 거미줄처럼 김정은에 도망치는 그 땅굴들이 놓여 있습니다. 평양에서 남포로 향하는 땅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 타고 잠수함 타고 도망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묘양산이 있는 데까지 큰 길이 아닌 땅속을 통해서 도망칠 수 있게 땅굴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기 강동 쪽으로 또 빠지는 굴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폭격해가지고 정확하게 타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 미로같이 많은 데다가 그리고 땅굴의 입구 같은 경우는 평양에는 병원이나 학교 같이 폭격이 안전한 곳 밑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폭격하지 말라고.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달아난다고 과정했을 때 저는 항공기는 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중은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중국 쪽으로 가는데 일단 묘양산 그쪽까지는 땅굴로 가서 갑니다. 그 다음부터 김정은이가 이건 김일성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김씨 가문 전용 도로가 북한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누구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엄청 높이 심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다 보면 차가 안 보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향산부터 저기 만포까지 그렇게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차로 밟으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중국 국경에 도착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로를 타고 만포에 가서 최후의 마지막에 비상으로 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 같은 것들을 또 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에다 핵무기 이렇게 숨겨놓으면 다 빼앗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최후의 핵무기 창고는 만포에 있습니다. 그 밑에 폐강들 개조해서 핵무기들 숨겨놨어요. 그래서 만포에서 마지막 핵탄두 누르고 중국에 도망갈지 아니면 뭐 항복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겠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핵무기를 옆에 놓고 있겠다는 게 김정은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만포까지 가는 거리 절반은 땅굴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거의 차로 도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을 암살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북한이 그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게 60년대, 70년대 얘기거든요. 뭐 80년대도 만들어 놨지만 그때는 항공기가 떠가지고 나무 수풀이 우거졌으면 못 잡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나무가 있어도 우리가 저기서는 다 봅니다. 차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족족 타격이 가능합니다. 하도 군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김정은이 도주로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위, 김정은과 기쁨조.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이 기쁨조가 입는 속옷에만 무려 수십억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인지 기자님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기쁨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기쁨조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기쁨조는 한국에서 만든 단어이고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조라고 하는 여성들은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있는데 기쁨조라고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있습니다. 미녀가.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고 김정일도 그렇고 저녁마다 술판을 벌려놓으면 예쁜 여성들을 골라서 뽑아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춤도 추게 하고 그리고 김정일 때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또 기쁨조가 있단 말이죠. 우리말하면 옛날 말하면 후공 개념으로 있습니다. 뭐 또 엄밀하게 그걸 기쁨조라고 할 수도 있고 춤추고 노래하는 여성들을 기쁨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역시도 그런 여성들이 주변에 있을 건데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아직 한국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북해가지고 와서 그걸 증언할 만한 인물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로열 패밀리를 북한에서는 김정은과 쓰리 우먼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김여정, 이설주, 현성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설주나 김여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와이프고 여동생이. 근데 현성월이 왜 들어가냐? 여자들을 상납해주는 인물들이 필요하거든요. 김정은이가 뭐 예술단 공연 같지 않습니까? 어떤 예쁜 여성이 나타나면 악수를 해요. 지나가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꼭 현성월이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면 우리 장군님이 저 여성 마음에 들었구나. 모욕 단장을 시켜서 저녁에 대령하는 역할을 현성월이 하는 거 아니겠냐. 약간 마담 같은 역할이. 그렇죠. 근데 현성월 죽이면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성월이가 지금 북한 악단 전체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총괄하니까 누구든 뽑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얘기하다가 뭐 당장 처형되기 때문에 자기만 죽습니까? 온 가족이 죽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알고 있냐면 매년 전국의 모든 학교를 싹싹 쓸면서 15살 때부터 예쁜 여자들은 다 찜해놔요. 당에서 찜해놨기 때문에 연애도 하지 말라. 오마이갓. 이리고 한 1, 2년 지켜보고 원래 가거든요. 원래 가면 그저 다 김정은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전국에 김정은 특각이 23개 있는데 특각 관리하는 여성들도 다 그렇게 예쁜 여자들 뽑아서 청소만 하다가 10년 동안 청소만 하다 옵니다. 그 김정은이가 또 술 먹고 놀지 않습니까? 놀면 예쁜 여성들은 또 선물처럼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인 요리사한테도 야, 후지모토 저 여자 가지요 해서 결혼시켜서 애를 낳게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한테 가는 건 정말 A급에 갈 것이고 좀 못하면 선물 주고 좀 더 못하면 청소만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즘 간부들은 그런데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딸을 잃죠. 연락도 못하고. 그래서 좀 영문하는 간부들은 안 보내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이 평민들은 딸을 보내면서 선물도 받고 뭔가 신분도 올라가니까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신분 상승의 또 역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젊은 여성들이 계속 올라오면 나이든 20대 중후반은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김정은이 사생활이 또 폭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또 국가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다른 뭐 김정은 친위대 같은 경호부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사회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할 새가 없어요. 경호 장교가 이제 30살쯤 돼서 장가 간다 그러면 앞에다 사진을 쫙 펼쳐놔요. 여성을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사진 뽑으면 그냥 결혼시켜서 그러면 통제된 구역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A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예뻐도 안 나가면 연예인 안 하고 미스코리아 안 하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북한은 도망을 못 칩니다. 전국을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쭉 돌아보고 너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여성들 그리고 남자들 뽑아요. 남자들도 친위대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실 뒤에 가서 쫙 서 보고 12시에 교장실 오라 그러거든요. 교장실 가면 그 학교 예쁜 애들이 다 있어요. 또 몇월 며칠까지 군병원에 오라. 군에 올라가면 그 군에서 예쁜 여자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또 이 건강검진 해가지고 도에 올려보냅니다. 그럼 도에 올라가면 그 도에서 미녀들이 다 옵니다. 처녀인지 아닌지까지 다 검사해서 그래서 최종 주황까지 올라가면 그 김정일 옆에 가는 거 50명을 뽑습니다. 최종으로. 김정일한테 이만한 책을 하나 놓는데 한 사람당 3페이지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신 사진, 측면 사진, 뒤태 다 찍고 두 번째 칸에는 이 사람의 가족 환경 있잖아요. 집안 내력이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혈서를 이렇게 도장치게 합니다. 그럼 김정일이가 그걸 쓱쓱 보다가 한 10명 정도 추려내요. 3명 내지 4명 짝을 이뤄서 김정일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2명을 골라냅니다. 그런 식으로 선발되고 근데 50명이 들어갔는데 김정일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 옥가에 가서 뭐 기쁨조 역할을 하고 뭐 그리고 중앙당 비서 정도 되면 다 옆에다가 간호사라고 붙여놓거든요. 김정일이가 뽑아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씩 하사한 거고 그렇게 해주니까 간부들이 그렇게 숙청되면서도 길을 쓰고 위에 올라가겠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미녀로 태어난 것은 상당한 불행한 일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김정은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죠? 권력자들은 다 예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왔을 때는 이설주하고 팔짱 끼고 해도 김정은이가 한 달에 한 번 얼굴 내보내고 있는데 나머지 29일은 그렇게 저녁마다 술 먹고 여자 불러서 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주성아 기자님과 함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북한에 실제로 정보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한 점들이 생기신다면 주성아 기자님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검색까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 맨날 하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랭킹스쿨뿐만 아니라 주성아 기자님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매우 짧았습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국가 원소 순위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김정은. 그만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거부한 채 폐쇄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각종 첨단 기술의 21세기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각종 첨단 기술로 북한을 감시하는 탓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지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그의 일거수일투족도 부족해 그가 너무나 숨기고 싶어하는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공개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려버린 그의 비밀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전 세계에 들켜버린 김정은의 비밀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검색 기록. 요즘 하루 종일 옆에 끼고 사는 인터넷인 만큼 자신의 인터넷 기록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소중한 비밀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정은은 그 검색 기록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 FBI가 김정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했는데 그가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를 본 FBI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그 검색어가 바로 자신의 이름 김정은 세 글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매일매일 검색할까 싶지만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정은의 자기 사랑은 북한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자신의 짤방이나 비하 발언을 다 보고 있던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던졌는데 단순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밝혀졌죠. 북한의 옆나라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김씨네 3대 뚱보라는 뜻의 진쌍팡이라는 별명으로 놀리고 있었는데요. 2018년 북, 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중국의 인터넷에서 진쌍팡이라는 단어가 일절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검색을 위해 그가 이용한 도구가 놀랍게도 북한이 그렇게 증오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애플의 아이패드임이 알려지며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사실 이런 그의 미제 사랑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발사장을 시찰하러 떠나는 그의 앞에 맥북이 떡하니 있는가 하면 그의 사무실에 애플의 아이맥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인 방사포를 시험 발사할 때까지도 아이패드가 함께 있는 걸 보면 그의 애플 사랑은 참 지독해 보이죠. 미국을 불태워버리겠다며 미국에 대한 증오를 한껏 내보이고는 뒤에서는 애플만 쓰고 있는 내로남불의 결정체인 셈인데요. 자기 방에 누워 아이폰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우습기만 하죠. 혹시 김정은 검색했다가 이 영상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보고 있나? 나 죽는 거 아니야? 2위, 신체 사이즈. 너무나 궁금하지만 묻는 것 자체가 실례인 질문이 몇 가지 있죠. 너 지금 키가 몇이야? 몸무게는 몇이야? 같은 신체 사이즈를 묻는 질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신체 사이즈이지만 김정은의 신체 사이즈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통통, 아니 뚱뚱한 시절의 김정은은 무려 168cm에 140kg이라는 초고도비만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삐쩍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평소에 살이 많이 찌는 체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이 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전속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이 높은 사람이 말라서는 안 된다며 일부러 살을 찌웠기 때문이었죠. 그 와중에 그의 입맛에 가장 잘 맞았던 음식은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 익숙한 에멘탈 치즈였고 치즈 중에서도 고칼로리를 자랑하는 에멘탈 치즈였기에 이렇게 살이 찐 것이었는데요. 치즈뿐만이 아니라 와인, 일본 최상급 와규 스테이크, 스시 등을 폭식한 김정은은 우리가 기억하는 저 몸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도 비만이 몸에 좋을 리 없었죠. 목 뒤에 이렇게 살이 접히고 손목시계가 꽉 조였던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고 심혈관 수술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몸 상태가 심각해지자 김정은은 자신의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위 축소 수술을 받기까지 하며 폭풍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식 석상에는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선전 영상에서 말을 타는 날렵한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가 늦게나마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은 무슨! 아니 다른 북한 국민들은 다이어트는커녕 뺄 살도 없을 만큼 삐쩍 말랐는데 혼자 140kg
4kg이 될 때까지 먹지 말고 국민들에게 베풀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위, 여자 취향.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한껏 받고 있는 김정은이 끝까지 숨기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그의 은밀한 여자 취향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했던 기쁨조는 김정은이 권력을 잡자마자 없애버린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그가 기쁨조를 없앤 것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기쁨조를 다시 뽑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기쁨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170cm 이상의 서구형 얼굴을 한 글래머, 너무나 노골적인 취향이 반영된 탓에 그의 여성 취향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그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세계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을 인용한 한 언론사에서 그가 기쁨조 속옷 구매 비용으로 약 38억 원을 사용한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속옷이 아니라 가터벨트와 코르셋 같은 매니악한 속옷임이 밝혀지며 알고 싶지 않았던 그의 은밀한 취향까지 전 세계가 알게 된 셈이죠. 그 외에도 향수, 탈취제 같은 케어 제품에만 1억 7천만 원을 썼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여성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반감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의 김정은은 평소 여학생들에게 말도 잘 걸지 못해 김정은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하죠. 그럼 그가 짝사랑했던 한 학생이 있었으니 성미라는 한국 여학생이었는데요. 그가 놀이터에서 성미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줄까? 라고 물었지만 성미는 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쳤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치인 김정은이었던 만큼 자신의 권력으로 서구적인 체형의 미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쁨조의 진심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돼지와 늙은이들을 수발해야 하는 기쁨조가 되기 싫다며 일부러 얼굴에 흠집을 내는 북한 여성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연예인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빨리 독재가 끝나 선량한 북한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을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을 은희라고 부르며 귀엽다고 말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미화해도 되냐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죠. 북한에서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한 박영미 씨는 나에게 김정은은 농담거리가 아니다 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김정은을 농담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며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김정은의 뚱뚱한 외모가 재미있어 보이더라도 단순히 유머거리로 소비하거나 더 나아가 김정은을 미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